네, 그럼 여러분 어느덧 저희 마지막 발표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산업소재연구그룹 한길수 수석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배터리 양극재용 니켈 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길수 수석연구원님은 오늘 행사를 위해서 또 패널로도 역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먼저 발표를 들으신 이후에 또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스트의 한길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터리 양극재용 니켈 산업 및 기술 동향이 되겠습니다. 상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니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양극재 소재인 황산 니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시장 현황은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니켈의 주요 소스가 될 수 있는 폐리튬 배터리의 리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당화 같은 이야기를 니켈 플레이어들에게 했습니다. 테슬라가 니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대형 컨트랙을 당신들과 맺을 수 있습니다. 단 니켈을 만들m에 있어서 이펙티브하게 그리고 environmentally sensitive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전기차 시대에서 니켈은 저가 그리고 친환경이 키워드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요. 저렴한 니켈을 제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조 원가를 최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원료에서부터 제품까지 일관한 공정을 한다든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리사이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환경적인 니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든가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최소화한다든가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에게 왜 니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배터리에는 많은 양의 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셀 중에서 재료비의 한 43%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양극재가 되겠습니다. 이 양극재에 니켈이 다량 들어가 있는데요. 향후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증가를 한다면 그 양극재 니켈의 함량이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배터리에서 니켈은 중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용 니켈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에 따라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2019년도 200만 대였던 전기자동차가 2030년이 되면 2,500만 대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용 니켈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인데요. 이것은 니켈 총 수요 대비해서 배터리용 니켈의 수요가 2018년도에는 5.5%였던 것이 2030년도, 40년도에는 20%, 36.5%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2025년 이후에 양극재용 니켈 공급의 쇼티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양극재용 니켈의 원료는 단순한 니켈 금속이 아니고 고순도 황산 니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순도 황산 니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광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광석은 크게 황화강과 산화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황화강은 주로 극지방에 주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한 광석이기 때문에 매장량이 고갈이 된다든가 광석 품위가 저하되는 이러한 제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화강은 적도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산화강은 지표에는 주로 리모나이트라는 광석이 있고 또 심층에는 사포라이트라는 광석이 있습니다. 리모나이트는 주로 FE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산화물 니켈광이 되겠고요. 사포라이트는 주로 MgO와 SiO2가 주로 들어가 있는 니켈 산화광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화강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니켈에 대한 프로젝트는 산화강을 기반으로 한 재련정제 프로젝트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광석을 이용해서 니켈을 어떻게 추출할까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광석별로 상이한 재련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화강을 이용하여서 고순도 니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순도 니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습식 정제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습식 정제 공정은 재련 공정에서 만들어진 니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간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나이트 같은 경우 습식 재련을 통해서 MSP, MHP라는 중간물을 만들어 습식 정제 공정에 투입하고 있고요. 사포라이트 같은 경우는 건식 재련 공정을 거쳐서 매트라는 중간물을 습식 정제 공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리모나이트의 습식 재련 공정과 사포라이트의 건식 재련 공정, 그리고 습식 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나이트는 H8이라는 습식 재련 공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H8은 하이 프레셔 애시드 리칭이라 하여 고압, 고온에서 산 침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리모나이트를 황산과 함께 40에서 50바, 250도에서 유지를 하여 침출을 하게 되면 40에서 50바, 250도에서 침출 후 고액을 분리하게 되면 그 침출액에는 저희가 원하는 니켈과 코발트, 그 다음에 마그네슘 Fe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사에는 산화철과 SiO2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유로 그 Fe가 높다 손 치더라도 마그네슘의 함량이 적은 리모나이트에 적합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침출액을 이용하여서 중화 침전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그 이후에 황화수소나 그 산화 마그네슘을 첨가하여서 MSP라든가 MHP라는 중간물을 제조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정의 장점은 니켈과 코발트를 선택적으로 침출해내기 때문에 침출산이 사용량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니켈과 코발트의 회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고온, 고압에 산 침출을 하기 때문에 타이타늄 소재를 사용한 반응조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높다는 것, 그 다음에 높은 기술 난이도가 있다는 것, 또한 그 잔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잔사들을 심해에 버리는 것이 환경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H8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상온 상압에서 침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폐잔사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잔사에 들어있는 철 성분을 활용하는 공정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포라이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포라이트는 건식 재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포라이트 광석을 두 개의 로터리 킬링을 거쳐서 건조를 하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 일부 황화가 되겠고요. 이렇게 황화된 그 광석을 다시 1400도의 전기로에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Fe와 니켈은 황화물이 되고요. 그 나머지 SiO2나 MgO나 일부의 FeO는 슬랙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MgO나 SiO2가 많더라도 Fe 대 니켈 레이쇼가 작은 사포라이트에 적합한 공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로에서 만들어진 Fe 니켈 맷을 저희들 전로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산소를 불어넣게 되면 Fe가 선택적으로 산화가 일어나서 니켈 황화물과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분리된 니켈 황화물을 저희들이 니켈 맷이라고 합니다. 이 니켈 맷에는 니켈이 한 78% 정도 들어있고요. 이러한 공정의 장점은 투자비가 낮다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기술의 리스크가 낮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예상할 수 있다시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공정이다라는 것, 니켈 코발트의 회수율이 낮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정의 개발 방향은
니켈과 코발트 회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는 것과 연료율을 향상시키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습식 정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간물에 따라서 이 침출 공정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 맥 같은 경우는 덩어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분쇄를 거쳐서 가압 침출을 하게 되겠고, MSP 같은 거는 분말이기 때문에 분쇄 없이 가압 침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MHP 같은 경우는 이 가압 침출 없이 상압에서 침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압 침출을 거쳐서 침출액을 만들어내겠고요. 이렇게 얻어진 침출액을 중화 침전을 거쳐서 불순물 제거 후에 아주 마이너한 불순물까지 제거하는 용매 추출 공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되면 아주 퓨어한 황산 니켈과 황산 코발트 용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증발 농축을 시켜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많이 성숙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다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발 방향은 주로 양극재 업체와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황산 니켈이라든가 황산 코발트를 액상으로 공급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복합 황산염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라든가, 이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황산 니켈의 시장 현황은 어떨지, 생산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황산 니켈을 만드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석을 재련을 통해서 중간물을 만들고 중간물을 정제를 통해서 황산 니켈을 만드는 이런 일관 공정이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중간물로부터 황산 니켈을 만드는 이 정제만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퓨어한 니켈 금속을 황산에 녹여서 황산 니켈을 만드는 2차 가공업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 기존 재련사들이 정제 공정에 대해서 확장하는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업체들이 정제 재련 일관 투자를 본격화하여서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 일관사가 29%였던 것이 2030년에는 50% 이상을 일관사에서 담당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산 니켈을 사용하는 수요처의 입장은 어떨까요? 글로벌 양극재 전구체 업체를 살펴보았는데요. 니켈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 유미코아라든가 스미토모라든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황산 니켈을 일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구체 업체의 경우 모든 업체들이 정제 공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글로벌 양극재 전구체사는 황산 니켈 정제뿐만 아니라 상공정까지 병행함으로써 니켈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연히 폐전지가 다량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 폐전지에서 있는 니켈이 하나의 중요한 니켈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폐 배터리의 리사이클은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폐 배터리 리사이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폐 배터리를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분해를 하여서 파우더로 만든 후에 이것을 습식 공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속들을, 유가 금속들을 빼내는 공정이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가능한 분해 분리 공정을 최소화하여서 고온에서 이런 폐 배터리를 처리를 해서 그 중간물을 가지고 습식 공정을 쳐서 유가 금속을 만들어내는 공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노동 집약적인 분해 공정이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투자비가 적다는 또는 재활용률이 높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의 개발 방향은 분해 공정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정이 단순하고
또한 플렉서빌리티가 좋은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투자비가 높고 또 재활용률이 낮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방향으로는 리튬과 같은 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재활용 금속을 확대하는 방향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EV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연히 니켈의 수요가 증가를 하겠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2025년 이후에는 양극재 니켈의 공급이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터리라든가 저희 전기자동차 산업의 원활한 니켈 수급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니켈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배터리 양극재 황산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화강을 이용한 프로젝트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가 리모나이트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할지 아니면 사포라이트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할지라는 부분은 경제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리스크 역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폐전지의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폐전지는 향후 니켈의 중요한 소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응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정이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대의 니켈은 저가와 친환경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길수 수석연구원님 저희가 현장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주 성분인 니켈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또 향후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니켈의 선제적 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또 그와 더불어서 경제성 있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EV의 확대를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양극재용 니켈 업계는 어떤 방향으로 도전을 할 것이며 또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앞섰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을 앞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향후 테슬라라든가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자동차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진행할 텐데요. 이런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금 이슈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어떻게 하면 저가의 배터리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냐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저가의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천적으로 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원료비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고가의 원료인 이러기 위해서는 고가의 원료인 코발트 사용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사용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원가 부담이 높은 니켈에 대한 가격을 낮게 요구하게 될 텐데요. 이런 낮게 요구되는 니켈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양극재 고순도 황산 니켈을 만드는 공정 단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정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이와 함께 광산에서부터 황산 니켈까지 또는 양극재까지 제조 공정을 일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런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이러한 일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 2018년도서부터 인도네시아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산, 화유, GEM, CATL, MCC 등 전구체 업체, 양극재 업체,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 업체들도 어떤 이 광산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재련을 통해서
중간물이라든가 황산니켈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은 아마도 올해 말이 되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미 그 필리핀의 H8 공장이라는 것을 두 곳이나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인도네시아에도 PT 발레란 업체랑 함께 그 중간물을 안정적으로 좀 수급을 받고 있어요. 더 나가서는 인도네시아의 PT 발레와 함께 H8 공장을 더 지을 계획을 좀 잡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국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에코프로라든가 캠코 같은 곳에서 황산니켈을 지금 제조는 하고 있지만 이 제조하는 방식들이 100% 그 니켈 메탈을 수입을 해서요 2차 가공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더 나가서는 저희들 양극재에 사용되는 전구체의 한 70%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니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니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금 되고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광산을 확보했다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니켈을 확보를 했다라든가 이런 소식들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마도 사업 투자비가 상당히 높고요. 또한 그런 사업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광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정부에서의 그 지원이라든가 혜택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암바토비 광산 지분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 좀 많은 생각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2차 전지 소개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자동차용 2차 전지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올해 상반기에 그 전기 자동차가 22,000대 정도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한 1,500대 분의 그 폐전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은 굉장히 그 소량이죠. 하지만 이것이 2029년이 되면 8만 대의 폐전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2040년이 되면 69만 대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향후 분명히 이 폐 배터리가 중요한 자원의 소스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용 2차전 그 배터리를 저희들이 다룰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용량이기도 하고 또 대형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이송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적인 부분들이 아주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폐 전기 자동차가 생기면 폐 배터리를 지자체에 일단 반납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납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법적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갖춰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배터리가 굉장히 크고 대용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핸들링하고 아니면 향후에 리사이클을 공정을 할 때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폭발이 자그마한 배터리가 폭발하는 거랑은 이게 위험성 측면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정적으로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현재는 아직 이런 그 처리 물량이 적어서 어떤 사업화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아직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전까지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현대자동차랑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협력을 해서 폐전지를 재사용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발표자로 그리고 패널로서 함께해 주신 수석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모든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는 처음 진행하는 정기총회인 만큼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해외 광물자원개발협의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또 유익한 내용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녹화된 영상은 저희 해외 광물자원개발협의회 유튜브에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다시 보실 때 꼭 채널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의 경우 오늘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추후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 교류협력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광물자원개발협의회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또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회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채찍 그리고 애정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광업계도 많이 힘든 요즘입니다. 요즘 이 힘듦을 여러분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승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